지난해 국내 증시가 부진했는데도 국내 상장사들이 지난해 배당금으로 32조 원을 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기아가 2조 6천억 원 가까이 지급하면서 배당금 1위 자리에 올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민우 기자. 네, 이민호입니다. 지난해 상장사들의 배당금 규모가 정확히 얼마나 되나요? 네, 지난해 12월 결산한 상장법인의 현금 배당액은 약 32조 3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보다 9.6% 늘어난 금액인데요. 연간 배당액은 2020년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2022년 소폭 주저앉았다 다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배당을 시행한 상장사는 총 1,190곳으로 1년 전보다 4곳 늘었습니다. 연말 기준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모두 하락했으나 배당금 지급액은 모두 늘었습니다. 코스피 상장법인은 지난해 30조 원가량을 배당하며 202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코스닥 상장법인은 약 2조 3천억 원을 배당하며 최근 5년 새 최고 금액을 배당했습니다. 규모가 엄청난데 특히 그 가운데 기아가 배당금을 가장 많이 지급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기아는 배당금 2조 5,589억 원을 배당하면서 전체 상장사 중 1위를 차지했고요. 이어 삼성전자가 약 2조 4천억 원, 현대자동차가 1조 5천억 원, SK하이닉스는 9천억 원 순입니다. 상위 10개사를 합친 배당액 규모는 약 11조 1천억 원인데 코스피 상장사 배당 총액의 37% 수준입니다. 업종별로 보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자동차 제조업 및 부품사가 1위를, 반도체 제조업, 지주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배당금을 받은 주주 유형별로 보면 국내 법인이 13조 4천억 원가량을 수령해 전체 배당금의 42%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외국인이 약 9조 9천억 원, 국내 개인은 약 9조 1천억 원을 받았습니다. 연령대별로 국내 개인 주주 중 50대와 60대가 국내 개인 배당금 지급액의 58%를 수령했습니다. SBS 비즈 이민호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민생 회복을 강조하면서 서민금융 중심의 포용금융 정책이 적극 추진될 전망입니다. 이미 은행들도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 사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그중 대부분이 고객의 휴면예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휴면예금을 제외하고 보면 신한은행이 서민금융에 가장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일단 시중은행의 서민금융 실적부터 체크해보죠. 네, 은행들은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에 출연과 기부 등을 통해 서민금융을 지원하고 관련 실적도 공개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5대 은행의 서민금융 지원 규모는 3,709억 원이었습니다. 1년 전보다 10% 증가했는데요. 다만 이 중 75%는 고객들이 찾아가지 않은 휴면 예금으로 이를 제외하면 870억 원 수준으로 4분의 1 토막이 납니다. 은행별로 보면 신한은행의 서민금융 지원이 1년 새 10억 원 가까이 줄어 가장 인색해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민우리은행도 소폭 줄어든 반면 하나농협은행은 지원 규모를 늘렸습니다. 은행들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휴면예금 출연을 서민금융 항목에 넣는 게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휴면예금은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예적금, 보험금 중 소멸시효가 지난 돈인데요. 은행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긴 하지만 소멸시효가 지나도 원 권리자인 고객이 휴면예금을 찾으면 돌려줘야 합니다. 일종의 실적 부풀리기로 비춰지면서 금융당국은 사회공헌 실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은행권은 법상 의무가 아닌 사항을 자율적으로 출연하는 만큼 사회공헌으로 볼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금융사 출연금 등을 통한 서민금융안전기금 신설을 고려하고 있어 보여주기식 실적이 아닌 실제 상생 압박이 커질 전망입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 치킨업계 1위인 BHC가 가맹점주들이 치킨값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제도를 어제부터 시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매장은 최대 3,000원까지 치킨값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정대한 기자. 네, 정대한입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BHC의 같은 메뉴라도 만약 배달로 시키면 지점마다 가격이 다른 건가요? 네, 업계에 따르면 BHC는 어제부터 가맹점주들이 치킨의 배달 가격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지역 가맹점들의 경우 10곳 중 3곳꼴로 가격을 올린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배달수가 2,000원 수준으로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매장은 3,000원까지 인상함에 따라 대표 메뉴인 화사킹 한 마리의 경우 21,000원에서 24,000원으로 14.3% 인상됐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상당수의 가맹점은 기존 권장 소비자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BHC 관계자는 어제부터 배달의 가격제를 도입해 가맹점마다 협의해 가격 조정이 진행되고 있다며 다만 소비자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전히 기존 가격을 권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달 가격을 높여서 받는 곳이 BHC가 처음은 아니죠? 네, 햄버거와 커피 프랜차이즈 등이 배달 가격을 인상했는데요. 배달 비중이 큰 치킨 업계의 경우 자칫 소비자의 반감을 살 수 있어 배달 가격을 높이는 이중 가격제를 꺼려왔지만 앞서 지난 4월 자담 치킨이 치킨 업계 최초로 배달 가격을 2,000원 높이면서 물꼬가 트였습니다. 이 같은 배달앱 전용 가격제는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등 배달앱의 수수료 부담이 크다며 점주들이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플랫폼 중개 수수료율 차별 금지와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을 약속한 만큼 관련 규제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정단입니다. 어디는 대출을 조이고 또 어디는 대출을 늘리고 최근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정책이 제각각입니다. 이에 따라 이자 부담을 줄이려면 수시로 바뀌는 대출 조건들을 꼼꼼히 따져봐야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주요 은행들의 대출 조건이 또 바뀌었다고요? 네, 농협은행은 오는 9일부터 수도권 소재 1주택 이상 차주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농협은행은 대출 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과 대면 전세자금 대출 타행 대환도 중단했습니다. 금리를 높여 선제적 대출 관리에 들어간 은행도 있습니다. 국민은행은 대표적인 비대면 상품의 금리를 기존 연 3.7%에서 0.17%포인트 올렸습니다. 우리은행도 최근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상품 금리를 최고 5%대까지 기존 대비 0.06%포인트 올렸습니다. 반면 오히려 대출 문턱을 낮춘 곳도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최장 만기를 기존 30년에서 40년으로 늘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데요. 특히 지역이나 자금 용도에 관계없이도 가능합니다. 하나은행은 모바일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10억 원까지 2배 늘렸습니다. 올 초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한시적으로 대출 한도를 줄였는데 약 4개월 만에 회복시킨 겁니다. 은행들마다 조건이 다 다른데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건가요?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을 앞두고 막차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은행별 가계대출 여력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이미 올 초부터 금리를 낮추거나 일부 까다롭던 대출 규제 완화를 통해 대출 잔액이 늘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확대에 소극적이던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잔액이 줄면서 DSR 3단계 전 막바지 대출 수요를 감당할 여력이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한편 내수 부진이 지속되면서 올해 1분기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거용 중심의 건설 투자가 크게 줄어든 게 성장률을 끌어내렸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일단 1분기 성장률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감소했나요?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은 전 분기 대비 0.2% 감소했습니다. 한국은행이 4월에 공개한 속보치와 같습니다. 분기 성장률 추세를 보면 작년 1분기 1.2% 크게 성장한 이후 2분기에 마이너스 0.2%로 떨어졌고 3, 4분기 모두 0.1%대 소폭 성장에 그치다가 다시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 겁니다. 전반적으로 건설 투자와 민간 소비 등의 내수 부진이 성장률을 끌어내렸습니다. 내수 부진의 영향이 큰데 특히 건설 투자가 많이 줄었다고요? 그렇습니다. 1분기 건설 투자가 전 분기 대비 3% 넘게 급감했습니다. 건설 투자는 토목건설은 증가했지만 주거용 중심의 건물 건설이 5.4% 감소해 최종 3.1% 감소했습니다. 설비 투자도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기계류를 중심으로 해서 0.3% 줄었습니다. 민간 소비도 서비스 소비 부진으로 전 분기 대비 0.1% 감소했습니다. 부문별 성장률 기호도를 보면 건설 투자와 민간 소비 등 내수가 마이너스 0.5%포인트로 그만큼 성장률을 깎아내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2분기는 신용카드 사용 증가 등 내수 개선의 조짐이 보인다며 2분기 성장률은 0.5%로 전망했습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이 2달째 줄면서 4천억 달러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건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선우 기자. 네, 류선우입니다. 일단 외환 보유액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줄었나요?
네, 지난달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은 4,046억 달러, 우리 돈 약 552조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달 말보다 7천만 달러 줄어든 건데요. 외환 보유액은 2달 연속으로 줄며 지난 2020년 4월 이후 5년여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자산별로 나눠보면 국채와 회사채 등 유가증권은 3,599억 7천만 달러로 34억 8천만 달러 늘었고요. 예치금은 196억 9천만 달러로 35억 5천만 달러 줄었습니다. 한국은행은 운용 수익 증가에도 금융기관 외화 예수금이 줄면서 외환 보유액이 감소했다고 풀이했습니다. 외환 보유액이 감소하긴 했지만 우리나라 글로벌 외환 보유액 순위도 2달째 그대로라고요. 네,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 규모는 4월 말 기준으로 세계 10위 수준인데요. 지난 2023년 8월 홍콩에 밀려 8위에서 9위로 내려온 데 이어 지난 3월엔 독일에 밀려 10위로 내려왔습니다. 외환 보유 규모는 중국이 가장 많고 일본이 그 다음입니다. 최근 외환 보유액이 줄어든 상황과 관련해 한국은행은 달러가 약세를 나타내고 달러원 환율이 1,300원대로 내린 만큼 외환 보유액이 4천억 달러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을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 임기 이틀째를 맞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직에 있는 그 기간만큼은 각자 해야 될 최선을 다하자며 국정 연속성의 중요성과 함께 공직 기강 확립을 당부했는데요.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어제 일괄 사표를 낸 국무위원들이 오늘은 한자리에 모였다고요? 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과 첫 번째 공식 회의를 가졌습니다. 어제 국무위원들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지만 이 대통령은 이 중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사표만 수리를 했는데요. 사표를 모두 수리하면 당장 국정 운영의 차질은 물론이고 국무회의 정족수에 미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여러분들이 좀 어색할 수도 있지만 국민에게 위임받은 일을 하는 거니까 공직에 있는 그 기간만큼은 각자 해야 될 최선을 다하면 된다면서 국민이 고생하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간밤에는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 첫 회의도 열렸죠?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오후 7시 반부터 10시경까지 비상경제 TF 회의도 주재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추경을 위한 재정 여력과 경기 부양 효과 또 대미통상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는데요. 이런 회의들을 토대로 다음 달 중에는 30조 원대 대규모 추경이 편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통화가 언제 이뤄질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여전히 굳건한 동맹 관계를 강조하면서도 우리와 중국과의 관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한미 정상 간의 통화가 언제쯤 이뤄질까요? 이르면 오늘 중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양국 정부가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통화 일정을 조율 중인데요.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오늘 밤은 어려울 것 같다며 시차 문제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과 워싱턴 DC 시차는 13시간으로 우리 시간 낮 12시면 그쪽은 밤 11시입니다. 때문에 우리 시간으로 오전 중 통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는데 아직까진 관련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문재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 다음 날 미국 정상과 통화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 정상 간 첫 만남은 이달 중 열리는 캐나다 G7 정상회의나 네덜란드 나토 정상회의 등 국제 무대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통화가 성사되면 한미 정상 간에 어떤 얘기가 오갈까요? 취임 후 첫 통화는 축하를 받고 협력을 강화하자는 덕담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직설적이고 돌발적인 트럼프 대통령 성격상 관세나 방위비 협상 등 예민한 현안을 꺼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 마크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어제 한미 동맹을 강조하는 공식 축하 성명을 냈지만 일각에선 중국과 거리를 두라는 의도로 풀이되는 경고 메시지도 흘러나왔는데요. 익명의 백악관 당국자는 대선 결과에 대한 언론 질의에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진행했지만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여전히 우려하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가 반도체 업체들에게 제공하기로 한 보조금과 관련해서 재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현지에 투자한 국내 반도체 업계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만약 재협상이 있게 되면 반도체 보조금 관련해서 이제 변수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상원 세출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전임 바이든 행정부 때 반도체법에 따라 제공하기로 한 보조금 중 일부가 지나치게 관대해 보인다며 몇 건에 대한 재협상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재협상을 통해 보조금은 유지하면서 투자 유치 금액은 2.5배가량으로 늘린 TSMC의 사례를 들며 미국에 훨씬 더 많은 건설이 이루어질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미국 내 설비 투자 규모와 연동해 5년간 총 527억 달러, 우리 돈 약 72조 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반도체 과학법에 서명한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줄곧 보조금을 안 줘도 관세로 압박하면 미국 땅에서 반도체를 만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보조금을 안 줄 수도 있다는 건데 그럼 보조금을 기대하고 투자한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일단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약 370억 달러, 우리 돈 51조 원을 투입해서 반도체 위탁 생산 공장을 짓는 중인데요. 미국 상무부는 해당 투자 관련해 6조 5천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인디애나주에 인공지능 메모리용 고급 패키징 생산 시설을 신설할 계획이고 상무부는 최대 4억 5,800만 달러, 우리 돈 6,3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 정부가 일부 보조금 폐기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우리 반도체 업계의 셈법도 복잡해지게 됐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우리나라가 드디어 체코 원자력 발전소 신규 건설 사업을 최종 계약했습니다. 계약 체결식 직전 서명이 중단되는 등 막판 우여곡절을 딛고 유럽 원전 시장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팀 코리아가 체코 신규 원전 수주에 결국 성공했네요. 그렇습니다. 한국수력 원자력을 필두로 한 원전 팀 코리아가 수주한 사업비 26조 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최종 계약이 어제 체결됐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 전력공사 산하 두코바니 원자력 발전사는 두코바니 원전 2기 신규 건설 최종 계약에 서명했습니다.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이자 원전 본산지인 유럽 원전 시장에 진출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도 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계약은 체코의 에너지 자립과 국가 안보 확보를 위한 매우 중요한 이정표라며 체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프로젝트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원전 수출 계약으로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2036년 가동 목표로 1000메가와트급 한국형 원전 2기가 새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프랑스 전력공사 측의 방해로 계약이 무산되는 등 우여곡절도 많았죠. 맞습니다. 앞서 프랑스 전력공사 EDF가 한수원에 밀려 입찰에서 탈락한 뒤 사업자 선정이 불공정하다며 행정소송을 걸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약을 막는 가처분 신청을 냈기 때문입니다. 이 가처분 신청을 체코 지방법원이 받아들이며 한수원과 체코 전력공사 사이의 계약에 제동이 걸린 상태였습니다. 계약 체결에 발목을 잡은 체코 지방법원 결정을 체코 행정법원이 어제 무효화하면서 양측이 전자문서를 통해 최종 계약의 서명을 진행하며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EDF가 한수원이 한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고 입찰에 참여했다고 주장하며 역외 보조금 규정 위반 여부 조사를 EU 측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또 체코 행정법원 가처분 취소 결정과는 별개로 EDF 측이 제기한 본안 소송을 앞두고 있어 사업을 진행하면서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빠르게 상법 개정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한 바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이틀째인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더 강력해진 상법 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이처럼 이 대통령의 행보에 여당이 함께 움직이면서 개정안 현실화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김한나 기자. 네, 김한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금 전 기자회견을 열었다고요? 네, 민주당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법 개정안을 재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3% 룰이 추가됐는데요. 감사 또는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각각 3%로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또 민주당은 전자주주총회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대통령이 공포한 후 즉시 법안을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상법 개정안의 재발의 시점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나요? 민주당은 시안 자체는 상의를 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시기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최대한 빨리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재계는 상법 개정안으로 주주들의 소송 남발과 행동주의 펀드 공격으로 기업 경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는데요. 기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경영 부담이 가중되는 법안까지 더해지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장치는 대통령 거부권인데요.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는 만큼 상법 개정은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펀드를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상장지수 펀드, ETF의 국내 순자산 총액이 2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다만 수수료 인하와 과도한 마케팅으로 제살 깎아먹기식의 경쟁으로 번지면서 자산 운용사의 수익성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신다미 기자. 네, 신다입니다. 일단 ETF 시장의 규모가 크게 불어났다고요? 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어제 종가 기준 국내 상장된 ETF들의 순자산 총액은 2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2002년 국내에 처음 ETF가 도입된 지 약 23년 만인데요. 국내 ETF 시장은 지난 2023년 6월 순자산 100조 원을 넘긴 데 이어 2년 만에 순자산 총액이 2배로 불어났습니다. ETF는 주식처럼 편하게 매매할 수 있으면서도 여러 종목이나 자산을 모은 펀드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안정성 면에서 주식보다 유리해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아야 하는데요. 또 운영보수 등 비용도 공모펀드보다 저렴해 투자자들이 손쉽게 자신만의 투자 전략을 실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렇게 시장 규모는 커졌는데 오히려 운용사 입장에선 ETF는 팔수록 손해라고요? 네, 지난 2월 업계 1, 2위인 삼성 자산운용과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ETF 수수료를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내리는 등 출혈 경쟁에 나서자 다른 운용사들도 경쟁에 뛰어들었는데요. 여기에 더해 지난 1분기 운용사 상위 10개사의 광고비 총액은 114억 원으로 1년 전보다 60%나 늘어났습니다. 이에 더 이상 수수료를 낮추거나 마케팅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중소형 운용사 ETF 상품들은 시장에서 밀려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큰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서 낮춘 보수를 중소형 ETF 수수료를 높이는 방식으로 투자자에게 비용을 전가하자 금융감독원은 지난달부터 주요 운용사를 상대로 수수료 인하 방식의 적절성 등을 살피기 위한 현장 검사에 나섰습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